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인상주의에 대한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 그 인상주의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가 그 현대 미술의 시작점을 아마 인상주의부터 잡아서 지금 계속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왔고요. 지금 이 3주차에서는 이 인상주의가 아마 지난주까지는 좀 끝났고, 우리가 인상주의에서도 인상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인상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3주차에는 신인상주의와 그 다음 후기 인상주의의 그 작가들 중심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얼굴로 여러분들께 인사했으니까 저는 얼굴 들어가고 수업을 다시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수업은 그 인상주의인데, 인상주의에서도 신인상주의,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 그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인상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대 미술의 시작점은 인상주의라고 아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인상주의는 이 화가들이 빛의 반사에 따라 자연의 색채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빛을 연구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마네, 모네, 다 그런 화가들이 똑같은 그 시점에서 아침과 저녁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빛이 변하는 시각각 빛이 변하는 거에 대한 그런 연구들과 이 자연의 색채의 표현이었다면, 신인상주의들은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그런 그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이나 기법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치 혼합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법들을 하는데요. 이 병치 혼합은 우리 어떤 것들이냐면요. 우리가 노랑과 초록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노랑과 초록색을 섞으면 연두색이 되죠. 근데 이것들을 점으로 노랑 점과 초록 점을 막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게 마치 연두색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게 무슨 효과냐면 우리 눈에 있는 이 망막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병치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인상주의 그 화가들은 이런 그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에 대한 걸 요구했다면, 이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화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그것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아주 화면 구성과 표현 내용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주의는 이렇게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신인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와 빛의 회화에 관계된 것들을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프랑스 회화, 또 인상주의를 과학적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인상주의는 우리 이 세라와 시냐크 등 중심, 전묘주의의 이론과 수법, 그리고 그 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죽은 뒤에는 시냐크가 이어서 그 기법을 가지고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분석은 인상주의의 수법을 계승하면서 인상파, 본능적인, 직감적인 그런 제작 태도가 빛에만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형태를 확산시킨다는 점에 불만을 느끼고 여기에 이론과 과학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색채를 원색으로 환원하여 무서워한 이런 점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통일성을 유지했고요. 즉 그림 물감을 팔레트나 캔버스 위에 혼합하지 않고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노랑과 초록을 섞으면 연두색이 되죠. 그런 효과들을 노랑점과 초록점으로 이것들을 점점점점 해서 이 망마 우리 눈에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섞여서 보입니다. 그게 병치혼합입니다. 이런 시각 혼합으로 필요한 색채를 얻는 방법들을 연구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청색, 그러니까 블루와 노랑의 작은 점들이 수없이 배열해 나간다면 시각적으로 우리는 이런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한 이런 형태나 구도에서도 황금 분할 등을 자주 사용해서 고전적인 회화에서처럼 안정성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라에는 이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굉장히 유명하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미술책에서도 많이 봤을 거라고 믿고요. 시냐크는 펠렉스토랭의 초상이라고 이어서 세라가 죽은 뒤에 이어서 그런 기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상주의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화가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인상주의로 구분되는 이 조르조 세라 그리고 폴 시낙 이 두 사람은 이 모네 등의 초기 인상주의 작가들이 활용했던 이런 색채 분할법에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상주의는 19세기 말 색을 무수한 색점을 사용해서 분할하는 기법으로 인상주의의 과학성을 부여한 이런 점묘파, 분할파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화가들입니다. 그게 최초의 화가가 이 세라입니다. 신인상주의들은 이 중간색을 자아내는 색들의 겹침을 완전히 피하고자 했고요. 그러한 안정감 있는 색채 배열을 위해서 점묘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캔버스 자체를 과학적으로 분할한 뒤 그 공간에 정돈된 색점으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다 점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세라의 작품이고요. 초기 작품이고 이거는 이 세라가 죽은 뒤에 시나크가 이어서 이런 점묘법으로 이렇게 기법을 점묘법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라의 작품과 이런 시나크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런 빠른 붓터치로 혼란스레 색점을 찍어냈다면 신인상주의들은 색점 하나에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작품 한 점을 완성하는데도 몇 년씩 걸려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초기 인상주의 특유의 무질서한 구도를 정비하기도 했고요. 세라의 경우는 이런 안정된 수직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법의 붓터치의 그런 거친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면 신인상주의들은 그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세라의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는 이 조르조 비에르세라라고 합니다. 프랑스 화가이자 신인상주의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작인 이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신인상주의 시대에서 현대 미술의 방향을 바꿨고 또 19세기 회화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라는 회화의 과학적인 접근에 대한 색채 이론가들의 개념을 명시했고요.
또 세라는 음악가가 음악의 화성을 위해 소리나 템포에서 변주를 하듯이 화가도 미술에서 이런 조화와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보았습니다. 세라는 이런 색채의 이런 과학적인 적용이 다른 자연 법칙과 비슷하다는 이론을 세웠고요. 그 추측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세라는 자기 고유의 그런 발견적 방법들을 기초로 지각해서 인식과 광학 법칙의 새로운 미술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색채의 강도, 또 색채의 도식을 이용해서 이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90년에 모리스 보르브라그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라가 감성과 조화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어떻게 느꼈는지 엿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라는 미술은 조화이다. 조화는 톤이 비슷하거나 요소들에서 그리고 색채와 선에서 유추한다. 그래서 명랑함과 고요함, 슬픔의 혼합에서 이러한 것들의 빛의 영향을 볼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세라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즐거운 정서는 선을 위로 향하고 있고 따뜻한 색상을 주로 사용해서 밝은 색조들을 지배적으로 만든다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요함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사용해서 밝음과 어두움을 균형 있게 쓰고요. 선을 수평적으로 쓰면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슬픔은 어둡고 차가운 색상을 사용하고 아래를 향하는 선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라는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축과 이런 색에 대한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이론적인 내용을 연구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굉장한 유명한 세라의 작품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주변 색에 따라서 색채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색 대비. 보색 대비가 뭔지 아세요? 보색 대비는 서로 반대의 색상들이 있는 색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색이 있다면 초록, 짙은 초록이 있고 노랑이 있다면 파랑이 있듯이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 이 색채를 연구를 했고요. 또 물감은 섞을수록 색이 탁해진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을 연구하고 소묘에 힘을 쏟는 한편 쉐브럴, 헬름홀츠 이런 색채학과 광학 이론을 연구합니다. 이 헤르몰츠는 빛의 삼원색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헤르몰츠는 우리가 이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 있죠. 이 레드와 초록과 파랑과 이 세 가지 색은 빛의 삼원색과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이 눈에 있는 세 가지 세포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론적인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서 맞고요. 그래서 이 세브롤이라는 사람은 또 이 직조를 가지고서 연구를 해서 병치 혼합 효과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색채와 광학 이론을 연구해서 이 그림들을 또 과학적으로 증명도 해 보였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1881년경 드라큘로와의 작품에는 색채 대비와 보색 관계를 해명한 글을 발표합니다. 이 정도로 이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이 빛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증명해주는 그런 것들을 연구들을 합니다. 이거는 아르에르넷의 물놀이입니다. 이론을 창작에 적용해서 전묘 이법을 최초로 한 게 이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입니다. 이 작품은 1884년에 그 낙선했습니다. 근데 이 시냐크가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묘했대요. 아니 그림을 어떻게 저런 기법을 썼으며 그림이 너무나 특이하고 예쁘고 정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크가 떨어진 거를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그 당시는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겠죠. 너무 시대에 앞섰던 거죠. 그래서 시냐크가 찾아갑니다. 세라를. 그래서 둘이서 인연이 되고 나중에는 평생 동안 이 그 세라의 작품을 전수받아서 이런 전묘법의 효과들을 연구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1885년 그랑즈 다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제작해서 다음 해에 열린 인상파 최후의 전람회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전작의 그런 수법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이런 순수 세계 분할과 그것의 색채 대비해서 신인상주의 확립이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런 기묘한 춤, 화장하는 여인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모두 인상파의 이런 색채 원리를 과학적으로 체계하고 인상파가 무시한 화면의 그런 조형 질서를 다시 구축한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고 또 세장과 더불어서 20세기 회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시냐크입니다. 시냐크도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이 모네 작품을 보고 감동해서 화가가 될 뜻을 세워서 1883년 20세 나이 20세 때 인상파의 학풍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4년 제1회 앙대팡당 전에 처음 출품하고 그때 출품된 세라의 작품에 공감하여 그와 친교를 맺고 색채의 동시대비 이론과 이런 기법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인상파 최후의 전람회에 세라와 함께 발표해서 신인상주의의 가치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것들도 다 전묘법으로 한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그 이후에는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과학적 전묘주의에서 나중에는 세라의 전묘보다 큰 점을 이용한 모자이크풍의 묘사법으로 변화했는데 이 풍경화가로서 각국의 바다 풍경, 특히 이 프랑스 각지 해항의 풍경 그림에 특색이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르세유 항의 풍경입니다. 그 앙드팡당전의 창설자인 한 사람이며 이 1908년부터 종신토로 앙드팡당전의 회장을 지내면서 청년 화가들을 격려하였고 신인상주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드라큘라로부터 신인상주의까지라는 저서를 남기는 등 생애를 신인판 지도자로서 정열적으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게 시냐크입니다. 세라의 목적은 인상파가 직관적 경험적으로 체득한 색채에서 광의 표현법을 극도로 과학하고 이론하는 데 있습니다. 또 이 물리학계에서 크게 연구 개발되었던 이 슈브럴 그 다음에 시브레르라고 하는데 시브렐 이게 불어래서 이게 말이 조금 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루드 등의 이런 과학자들이에요. 이론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색채 이론을 화면에서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정열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색조 분할을 함께
함께 하고 있어서 세밀하게 이런 무수한 색점을 사용하는 분할법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분할파, 전묘파 이런 기법상의 특색 외에도 이 세라의 경우 인상파가 경시한 화면 구성이나 형체의 질서를 다시 정밀하게 확보한 것은 이 학파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인상주의 학파들의 공적인 것이죠. 지금 이게 지금 블랙퍼스트 아침을 먹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는 일요일인 것 같아요. 썬데이라고 되어 있죠. 이래서 신인상주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란 하나의 그룹을 이룬 화가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성향과 주장을 가진 19세기 말의 현대 화가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후기 인상주의의 창안은 미국의 평론가 로저 프라이가 1910년에 이런 세라, 고갱, 세잔과 같은 인상주의 이후 세대들의 전시회를 마네와 후기 인상주의라고 명명한 데서 창안을 합니다. 대표적인 화가들은 이런 토트렉, 세잔, 고갱, 고흐 이렇게 네 사람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정리한 겁니다. 이 네 사람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로트렉은 이 카메라의 밤이 유명하고요. 이 최초의 대중예술 포스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태폐적이고요. 이 사람은 작품 세계는 스케치 같은 사생법, 중앙이 비고 구석에서 잘려나간 인물, 기이한 실내 조명과 부조화된 색채, 풍자적인 가면 같은 인물들이 작품 세계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세자는 과일 정물, 그 다음에 생피뚜아르 산과 에스타크 풍경이라는 그 입체적인 이런 것들이 또 유명하고요. 기하학적인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 안정적이고 이 균형 잡힌 디자인, 색조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이 평면적이고 네모진 색면 구조,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 이게 세잔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객은 타히티 원주민 브리타니의 농부들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국적인 원시주의. 그 다음에 분위기는 상징적이고 신비적이고 그 다음에 관심사는 감정을 표현하는 밝은 색채들을 많이 썼습니다. 비재현적인 색채 이런 것들을 형태로 단순화시키거나 율동적인 패턴과 강한 그런 윤곽선을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다음은 반고흐입니다. 자아상, 꽃들의 정물, 풍경 이런 것들이 많고요. 흥분된 소용돌이 치는 화필, 그 다음에 열정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색채와 필치를 통해 감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물결치는 화필과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기법, 밝고 순수한 색채와 형체를 단순화시켜서 움직임의 느낌을 주는 곡선적인 리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툴루즈 로드렉입니다. 포스카의 대가고요. 프랑스의 한가입니다. 탈인상주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귀족 명문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14세 무렵에 당한 낙상 사고로 성장이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몽마르트에 위치한 물랑무즈 카메라를 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물랑무지의 포스터 등 서판화로 상업 포스터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기도 하고요. 현대 팝아트의 미학을 예고한 현대 그래픽 예술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의 대가죠. 알코올 중독과 정신 이상 증세로 병원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을 했고요. 신체적인 장애로 일생 동안 이런 편견과 맞서야 했고요.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수유를 갖고 있습니다. 작품 수도 수채화는 272점이 되고요. 파나와 포스터는 369점, 캠퍼스화는 737점. 아주 방대한 작품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물랑무즈는 이 프랑스어로 붉은 풍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랑무즈 옥상의 거대한 붉은 풍차는 몽마르트의 유흥가의 대표적인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몽마르트 지역은 원래 밭과 풍차가 많았던 이런 파리 외곽의 시골 마을이라 이곳에 집값이 싸서 가난한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사람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면서 지역이 유흥가로 변해가지고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는 보헤미안이즘, 아방가르드 미술의 중심지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랭루즈 가까이에 스튜디오를 얻고 몽마르트의 매춘부들을 본격적으로 그린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한가위입니다. 로트렉은 빠르고 여리한 대생솜씨로 매춘부들의 일상을 감각적이면서도 풍자적인 스타일로 그려내곤 했습니다. 이게 물랑무즈입니다. 물랑무즈에는 오늘도 흥겨운 파티가 지나치고 있죠. 이 물랭루즈는 이 토트렉이 가장 좋아했던 모델이 이 로사라 루즈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빨강 머리였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에는 빨강 머리 여인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빨강 머리를 이런 성적인 것과 연결해서 그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로사라 루즈는 로트렉에게 매독을 안겨준 여인으로 되었고요. 매독은 이 로트렉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드가 고흐의 친분을 맺어가지고 그들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족사회의 허위와 위선들을 미워했습니다. 주로 서커스, 놀이터, 운동 경기, 무용장, 추상화 이런 것들을 즐겨 그렸고요. 또 포스터를 예술적인 차원에서 끌어들였습니다. 그가 그린 물랭루즈 포스터는 많은 사람들의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인상파에 속하고 색채 취급, 성격 묘사에도 뛰어났습니다. 이와 외에 파스텔, 수채화, 석판화도 독특한 스타일로 만들어졌고요. 대표 작품으로는 물랑 드라카레트, 이베즈르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랑무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며 하는 모습들이 있죠. 톨루즈 로트렉은 이 파리가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핫플레이스 몽마르트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상징하는 이 아티스트로 감각적이고 세련된 그래픽 합屏으로 이런 상업 포스터를 단순히 광고 수단에서 고급 스타일로 승화시킨 미술 혁신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로트렉이 없었다면 앤디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미국 메트리폴리스탄 뮤지엄이 그를 평가하는 말처럼 이 툴루즈 로트렉은 이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시대 속에서 이런 대중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장르의 예술을 전위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프랑스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즐기고 그리는 것을 얘기하죠. 프랑스가 풍요와 평화를 누리며 이런 사회, 경제, 기술, 정치적 발전으로 번성했던
벨 포크 시대의 매춘부에서 희극 배우, 서커스 광대 등 사회의 비주류 인물을 주로 모델로 그리고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철저한 관찰자 입장에서 인물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파리의 유흥업소 몰랭무지에게 즐기며 그림의 배경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 로트렉은 이 몽마르트 분위기의 몰랑무지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 이 신체적인 결합 때문에 또 이렇게 약간 자격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키가 워낙 작고 막 그래서. 19세기 말 프랑스는 벨 에포크 시대로 불리며 산업화로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신분제에 대한 증오와 불안감들이 싹트는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역사상 유례 찾기 힘든 풍자 과잉의 시대로 로트렉은 이 주변의 인물들의 특징을 살려 캐리커처로 표현해 동료들 사이에서 풍자화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물들의 그런 신체적인 특징, 독특한 얼굴 생김새, 자세, 내면을 드러내는 외적 신호들에 관심을 보였고요. 인간의 추하고 나약한 모습을 강조하고 과장된 요소를 후기 인상파 시대의 대표적인 빛의 다양한 색채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내 멋대로 그림을 그릴 뿐이다. 그러면서 인상파 등 여러 어떠한 하품에도 편승하지 않았지만 이 토트렉은 18세 때 파리에서 여러 화가의 화실을 옮겨 다니며 그림을 배웠던 스승보다 에드가 드가와 에밀 베르나르, 빈센트 반 고흐 같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고개사입니다. 아리스티브 브레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